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이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인이란 재주나 지식이 신기하고 이상한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과 다른 세계관이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 이인은 세상의 일을 훤히 꿰뚫어보고 귀신에 관한 일을 알거나 앞날을 미리 안다고 알려져 있다. 이인 중에는 자기가 아는 앞날에 관한 글을 후세에 남긴 이들도 있다고 전해져 온다. 어떻게 보면 이인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선지자이자 예언자들이었다. 우리나라 예언들은 대개가 비결이란 이름으로 민간에 유포됐는데 주로 민족 앞에 닥칠 환란과 그 대피 방법을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3대 예언서로 꼽히는 정감록, 송화비결, 격암유록이 있으며 유명한 퇴계이황, 율곡이, 류은용, 윤선도 등의 인물도 예지 능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오성 이양복 또한 귀신을 볼 수 있었으며 앞날을 미리 알기도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만 해도 이인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이인에 관한 사례나 이야기가 흔치 않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 경남 진해에도 미래의 일을 예언한 이인이 있었다. 오늘은 장복산 이인 김덕주의 예언과 그의 놀라운 생애에 대해 알아보겠다. 경남 진해구는 창원 특례시의 동남부에 있는 구이다. 진해 경화동 두산이브 아파트와 벚꽃으로 유명한 경화역 사이에는 덕주공원이 있다. 덕주공원은 조천마을에서 출생해 축지법, 예언, 초인적인 힘 등 전설적 인물로 알려진 이인 김덕주를 기려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양심을 고취하고자 만들어졌다. 김덕주는 1860년대에 출생하여 1940년대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문맹이어서 본인이 글자로 남긴 것은 없으나 그의 각종 예언은 조천리에 거주한 김덕주의 지인들을 통해 주로 전파된 것이다. 그는 진해의 장복산 꼭대기에 있는 바위들을 붙여서 지은 바위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직접 커다란 바위들을 짊어지고 날라서 지었다고 한다. 출입문은 통으로 된 바위 한 개로 되어 있어 보통 사람은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김덕주가 커다란 바위를 등에 지고 절벽을 오르는 것을 발견한 나물 캐는 아낙네들이 뭐하냐고 물으면 누구냐 하면서 바위를 내려놓는데 커다란 바위는 굴러떨어지는 일이 없이 절벽에 그대로 있었다고도 전해진다. 바위로 지어진 김덕주의 집을 덕주바위라고 불렀으며 현재는 풍화 등으로 인해 소실되었다. 다만 그곳으로부터 서남쪽으로 200m 지점에 그가 사용하던 덕주샘이라는 우물이 있다. 이곳은 높은 산 바위 틈에서 사철 변함없이 물이 흘러내려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으며 요즘도 그 덕주샘에서 촛불을 켜고 산신제를 지내는 사람도 있다. 김덕주가 출가하면서 왜 다른 지역이 아닌 조천리 고향의 뒷산을 수도를 위한 장소로 선택했는지에 대한 추측도 있다. 경화동의 남쪽 해안을 매립한 곳에 해군 교육사령부가 있고 그 남쪽 중앙에 진해루가 있다. 풍수지리설에서는 좌청룡 우백호가 명당의 조건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해루에서 덕주바위가 있는 산을 바라보면 좌백호 우청룡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한다. 승천하려는 이무기의 꼬리 부분을 호랑이가 밟고 있는 형상인데 그 호랑이의 정수리 부분에 덕주봉이 있다. 덕주봉은 이무기를 밟고 있는 호랑이의 정기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인 것이다. 평소 그의 머리카락은 자라나는 대로 두어서 치렁치렁했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를 단정히 하지 않는 사람을 일러 덕주머리 같다고 한다. 그는 장차 우리나라에 난리가 나면 양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빚이나 엿찌꺼기를 모으기도 하고 평소에는 술찌개미나 솔잎을 주식으로 삼았다고 한다. 여기서 난리는 중일전쟁에서 촉발된 태평양 전쟁을 말하며 식량 부족은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식량을 비롯한 부족한 물자와 군인과 광부, 위안부와 같은 인력의 강제 징발을 뜻한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김덕주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장차 큰 전쟁이 일어나고 물자와 인력의 강제 징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감히 입에 담을 수는 없었으므로 난리가 날 것에 대비하여 양식으로 술찌개미와 같은 것을 모은다고 돌려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김덕주는 일제에 의한 전쟁 발발로 이러한 물자 징발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마을에서 양식을 얻어오는 대신 빚이나 엿찌꺼기, 술찌개미 등을 얻어서 비축하며 양식 부족에 미리 대비를 시작하였을 것이다. 술찌개미는 알코올이 있어서 쉽게 상하지 않으므로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밥을 먹고 싶을 때는 마을로 내려와 농사일을 돕고
식량이나 생필품들을 얻어가기도 하였고, 친척 집에 찾아가서 무거운 돌이나 가마니 등을 직접 운반해주고 음식을 얻어 먹었다고 한다. 마을에 내려왔을 때는 꼭 마을에 있는 밀양 박씨네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량을 얻어가곤 했는데, 어느 날은 용무를 마치고 가면서 비가 올 것이니 비설거지를 하라고 말하고 떠났는데, 과연 잠시 후에 소나기가 내렸다. 김덕주의 바위 집은 장복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었지만, 그가 떠나고 잠시 후에 그의 집에 불이 밝혀졌다고 한다. 또 여름이 되어 장마가 계속될 때 밀양 박씨의 한 집에 들렀다가 마침 그 집에 혼례가 있는 것을 알게 된 김덕주는 그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니 날씨 부조를 할 것이니 혼례를 치르는 동안 날씨는 걱정하지 말라며 산에 집으로 돌아갔다. 결혼식이 있는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는데, 신부의 가마를 타고 밀양 박씨의 신랑 집으로 출발할 시각이 가까워지자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면서 해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신랑 집 마당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하객들이 모두 돌아가자 하늘에는 다시 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또 김덕주는 언젠가 친척들과 같이 부산의 친척집 결혼식에 가려고, 친척들은 경화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그는 굳이 알아서 가겠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헤어지고 부산역에 도착해보니 어느새 그가 먼저 부산역에 와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기차가 자주 오지도 않았으며 교통편이 거의 없었다. 친척들은 김덕주가 덕주바위에서 왼쪽 다리를 끄덕하면 부산에 도착해 있고, 부산에서 다시 오른쪽 다리를 끄덕하면 진해의 덕주바위에 돌아와 있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예언을 잘하였으며 그가 한 예언은 모두 실제로 맞았다고 한다. 김덕주는 1895년경에 출가하여 덕주바위의 거처를 정하고 수도를 시작했는데, 나름의 득도를 하고 첫 예언을 한 시기는 1900년경으로 추정된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아픔을 겪는다. 김덕주가 자신의 정신세계를 확립하는 과정에는 수훈 최재우의 동학사상과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인구 약 1800만 명 중 600만 명이 신앙했던 보천교가 있었는데, 보천교의 맥을 잇는 민족 종교인 증산도의 천지공사와 후천개벽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1980년대까지 진해 지역에는 보천교를 신앙하는 신도들이 조천리를 중심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김덕주가 주민들과 서로 사상적 영향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주변 지형을 이용해 체력을 단련하고 동학과 보천교의 주문 수행을 통한 참선과 명상 등의 방법을 병행하며 자신의 정신세계를 풍요하게 만들었다. 수도를 시작한 후 나름의 득도를 한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예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 후세까지 남은 예언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흰다리가 오면 나라가 망한다. 이 예언은 1905년 12월 일본 해군 육전대가 진해에 군항을 설치하려고 측량하러 올 때 다리에 흰 행권을 두르고 온 것을 예언한 것이다. 당시 조선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가 널리 유포되며 미륵신앙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사상이 확산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때는 1860년 수훈 최재우가 오랜 수도 끝에 경주의 용담정에서 깨달음을 얻어 동학을 창시하였고, 그의 사상은 서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었다. 가보년에 동학혁명을 지켜보았을 김덕주도 동학사상과 증산사상을 접하면서 세상의 변화와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게 된다. 현재 구조천리에 거주하고 있는 밀양 박씨 후손들에 의하면 가보개혁이 있었던 1894년 겨울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던 밀양 박씨 문중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마을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천리의 대화재로 마을 주민들과 같이 집을 잃은 김덕주는 다른 지인의 집에서 더부살이해야 했다. 또한 결혼 정년기에 이르러 집의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신의 혼인 문제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고심하여야 했던 김덕주는 수도를 결심하고 출가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조천리 대화제 직후인 1895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예언처럼 을사년의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협박하여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침탈하였고, 경술년에는 한일병합을 감행하여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였다. 둘째, 한일거리에 큰 도시가 생길 것이다. 이는 1910년 한일거리가 도시계획으로 경화동이란 격자형 도시가 만들어질 것을
미리 한 것이다. 경화동은 본래 조천리 남서부에 한일거리라는 황무지였는데 이곳에 진해 서부 지역 9개 마을의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하여 격자형 시가에 한 가구당 45평의 대지 구획을 하였다. 김덕주가 수도 중에 보았던 장면은 한일거리에 신시가 건설로 큰 도시가 형성된 경화동의 모습이었다. 셋째, 오일장이 옮겨올 것이다. 이는 1914년 풍호동 해안지대에서 381로 열리는 장시가 일본 해군의 비행장 건설로 경화동으로 옮겨올 것을 미리 알린 것이다. 김덕주는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장시가 경화동으로 이전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다. 김덕주가 많은 사람의 눈에 띄고 이인이나 기인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경화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시기부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넷째, 진해구 웅동에서 뱀들이 꼬리를 물고 몰려올 것이다. 이는 1914년 웅동의 수원지가 조성되어 물을 끌어올 송수관이 부설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말에서 뱀은 송수관을 뜻하며 송수관이 줄줄이 이어지는 모습을 뱀들이 꼬리를 무는 것으로 풀이하였고 몰려오는 것은 웅동에서 진해면으로 송수관이 이어지는 모양을 풀이한 것이다. 다섯째, 창원에서 큰 물이 넘어올 것이다. 이는 1926년 창원 성주사의 수원지가 조성되고 장복산 굴이 뚫리면서 물을 끌어올 송수관이 부설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장복산 산지로 둘러싸인 진해에 창원에서 큰 물이 넘어온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 예언은 현실로 나타났다. 마지막 예언, 벌통 같은 집에 살게 되면 세상 다 된 줄 알아라. 이는 1945년 광복 후 오늘날의 아파트를 뜻하며 주택난 시대가 오면 인심도 각박해질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 박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김덕주는 벌통이 아니라 닭장 같은 집에 사람이 살면 세상이 다 된 줄 알아라고 했다. 벌통은 정육각형으로 요즘의 직사각형 모양 건물 형태에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은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닭장 같은 집을 지금까지 알려져 온 대로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닭장의 모양을 한 조선 총독부 최신국 해원 양성소 본관이나 일본 군인 숙소와 같은 건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관점에서 보면 일제가 건축한 관공서나 군 관련 건물, 백화점 등의 큰 건물들이 들어선 후 우리 땅에서는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물자와 인력의 공출에 의한 일제의 수탈이 있었고 광복 후에도 1950년 발발한 6.25 전쟁으로 사상이 갈린 남북이 서로를 적대시하며 살상하였는데 김덕주는 이러한 일련의 반인륜적 사건들에서 세상이 다 된 것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동학사상과 증산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김덕주가 바라본 시각에서 6.25 전쟁은 세상에서 선천세계의 종말이었을 것이며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는 천지공사에 의한 개벽과 후천세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김덕주의 예언이 이렇게 모호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는 문맹이었으므로 미래가 보이는 대로 표현했을 것이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언론이나 사상의 자유가 없던 때이므로 김덕주도 말을 최대한 아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의 예언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같은 사건의 발생에 관한 이야기만 있고 일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 요령은 주민들의 판단에 맡겼다는 것이다. 그는 1930년대 중반 무렵에 경화시장에 구경을 나왔다가 일반인들과는 확실하게 다른 모양새를 수상하게 여긴 일본 헌병의 불심 검문을 받고 그에 불응하고 대항하였다. 일본 헌병이 장복산까지 수색하러 오는 것을 보고 그 길로 김해 방면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그가 피신을 택한 데에는 자신의 입을 통해 세간에 퍼뜨려진 예언들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돌을 닦으며 세속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남에게 구속이나 간섭받기 싫어했기 때문에 세상과 얽히는 자체가 싫었던 그의 성격이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는 김해로 떠난 후 김해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설과 증산사상의 발상지 전북 김제의 금산사로 향하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일본인들은 이런 사실을 듣고 김덕주를 선인이라 하였고 그가 살던 바윗집을 선인굴이라고 불렀다. 요즘 산악인들이 이런 김덕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장복산에 덕주봉이라는 표석을 세워두었다고 한다. 그는 이인과 기인으로 불렸으나 동학과 증산사상의 영향으로 시천주주, 태을주 주문을 통한 수행 과정과 사상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훗날 김덕주의 호칭을
이인이 아닌 도인으로 칭하였다.